은퇴 후의 삶. 누구나 한 번쯤은 여유롭고 아름다운 제2의 인생을 꿈꾸시겠죠. 오늘 사연의 주인공인 67살 박영숙 님도 그랬습니다. 그녀는 한 달 동안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일본 단풍 여행을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출발 당일 새벽 모든 기대는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집 안에 갇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문은 밖에서 잠겨 있었고 안에서는 도저히 열 수 없었지요. 차가운 현관문 앞에는 며느리가 남긴 쪽지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포장된 억울함을 강요하는 글귀였습니다. 보통의 어머니들이라면 울고불고 하거나 전화를 걸어 따졌겠지만 겉보기엔 그저 온화해 보이는 영숙님은 이상할이 많지 침착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전화기 앞으로 걸어가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 평범해 보이는 통화 한 통은 불과 몇 시간 만에 상황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하고 돌아온 아들 부부를 기다리고 있던 건 언제나처럼 모든 것을 받아주던 어머니가 있는 따뜻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평생 잊지 못할 그야말로 입이 떡 벌어지는 충격적인 광경이었지요. 도대체 영숙님은 전화로 누구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단 반나절 만에 온 가족을 경악하게 만든 통쾌한 방역을 성공시켰을까요? 자, 지금부터 이 강인한 어머니 박영숙님의 인생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제 이름은 박영숙, 올해 67입니다. 인생의 절반 이상을 서울 서초동의 낡은 아파트에서 보냈습니다. 방 3개에 화장실 2개, 요즘 새 아파트처럼 화려한 인테리어는 없지만 바람 잘 통하고 햇살이 깊게 들어오는 거실은 저에게 가장 익숙하고 편안한 풍경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는 꽤 됐고 아이들도 다 컸으니 저는 혼자 사는 삶의 리듬에 완전히 적응해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단순하고 평온했죠. 2년 전 아들 가족이 갑자기 들이닥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저는 자식에게 집착하는 그런 엄마가 아닙니다. 오히려 선은 확실히 긋는 편이죠. 아들 민준이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독립했고 결혼할 때도 스스로 전셋집을 구해 나갔습니다. 저는 그들의 살림에 간섭한 적도 없고 집세 아끼게 들어와 살아라 같은 말은 입 밖에도 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2년 전 아들 부부가 살던 전셋집 주인이 갑자기 집을 비워달라고 통보해 왔습니다. 2달 안에 나가야 한다는 거였죠. 당시 민준이는 막 팀장으로 승진해서 야근 밥 먹듯이 하던 때였고 며느리 지은이는 임신 7개월 차 무거운 몸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들이 정말 벼랑 끝에 몰렸다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민준이가 전화로 사정하더군요. 엄마 길게는 안 있어요. 아이 낳고 지은이 몸조리 끝나면 바로 나갈게요. 저는 마음이 약해졌고 그들의 임시 거주를 허락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잠시 도와주는 것이었는데 어느새 그것은 당연한 동거가 되어버렸습니다. 손자 도윤이가 태어나고 며느리는 4개월 출산 휴가를 썼습니다. 산후조리 기간 내내 제가 도왔죠. 신생아 때는 새벽 2, 3시에도 일어나 분유를 먹이고 아이를 달래야 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잠깐 버티면 되겠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출산 휴가가 끝나자마자 며느리는 바로 복직했고 복직과 동시에 예전의 그 고강도 업무 모드로 돌아갔습니다. 민준이도 원래 바빴으니 낮에는 집에 아이를 볼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결국 저는 자연스럽게 아이 육아를 전담하게 되었습니다. 기저귀 갈기 트림시키기, 예방주사 맞히기, 이유식 먹이기 재우기. 저는 은퇴한 노년의 여유를 반납하고 다시금 24시간 풀타임 베이비시터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무보수 자원봉사자로 말이죠. 저라고 대화를 시도해보지 않은 건 아닙니다. 도윤이도 이제 좀 컸는데 슬슬 베이비시터나 어린이집 알아봐야 하지 않겠니? 저녁 식사 자리에서 몇 번 넌지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럴 때마다 민준이는 웃으며 네, 곧 알아볼게요. 요즘 보고 있어요. 라고 얼버무렸고 며느리는 못 들은 척하거나 가끔은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베이비시터 구하기가 얼마나 힘들고 비싼지 아세요? 그래도 할머니가 봐주시는 게 제일 안심되잖아요. 더 이상 말싸움하고 싶지 않아. 참았지만 마음속의 파도는 날이 갈수록 거세졌습니다. 한 사람의 인내심에는 한계가 있는 법입니다. 특히 처음에 분명히 도움이라고 했던 것이 상대방에게는 당연한 권리로 여겨질 때 그것은 더 이상 인내의 문제가 아니라 존중의 문제가 됩니다. 반년 전 저는 제 인생을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품어왔던 여행의 꿈을 떠올렸습니다. 혼자서 일본을 천천히 걷는 여행. 패키지 투어처럼 깃발 쫓아다니는 여행 말고 온전히 나만의 속도로 걷는 자유 여행 말입니다. 교토의 청수사 기요미즈데라부터 나라의 사슴공원, 오사카의 온천까지 하나하나 자료를 찾고 항공권을 예매하고 숙소를 골랐습니다. 난생 처음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저 자신을 위해 준비한 스케줄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들에게 말하진 않았습니다. 일부러 숨긴 건 아니지만 그들이 좋아하지 않을 걸 뻔히 알았으니까요. 출발 일주일 전 저녁 식사 분위기가 꽤 괜찮을 때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나 일본으로 단풍 구경 간다. 열흘 정도 다녀올 거야. 민준이의 젓가락질이 멈췄고 며느리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어머님, 열흘이나요. 그럼 도윤이는 누가 봐요? 저는 아주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여행 내가 오래전부터 계획한 거야. 나도 내가 가고 싶은 곳 좀 가보고 싶다. 그리고 도윤이도 이제 2돌 지났으니 너희도 슬슬 다른 사람 손에 맡기는 연습을 해야지. 그제야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저 회사 복귀한 지 얼마 안 된 거 아시잖아요. 지금 회사 제일 바쁠 때인데 당장 며칠 맡아줄 사람 구하는 게 가능한 줄 아세요? 이 타이밍에 가시는 건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화내지 않고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은아, 내가 너희 대신 도윤이 키워준 게 벌써 2년이다. 너희한테 돈 한 푼 받은 적 없고 생색낸 적도 없어. 아이는 너희 아이야, 내 아이가 아니고. 내가 너희 들어와 살게 해준 건 민준이가 아이 낳으면 나간다고 약속했기 때문이야. 기억 안 나니? 며느리는 대꾸하지 못했지만 그날 저녁 밥도 다 먹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서로 이야기만 잘하면 이렇게까지 얼굴 붉힐 일은 없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어쨌든 가족이니까요. 하지만 제가 이해라는 단어를 너무 과대평가했고 습관의 무서움을 과소평가했나 봅니다. 여행을 선언한 다음 날부터 집안 분위기는 엉망이 되었습니다. 제가 말을 걸어도 며느리는 못 들은 척했고
제가 차린 밥상에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매일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면서 저와 겸상조차 거부했지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식탁에 앉아 덩그러니 놓인 밥그릇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예의가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침묵으로 시위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시위의 원인은 제가 고작 열흘간 여행을 가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제가 여행 가는 걸 싫어하는 진짜 이유는 제가 즐거운 게 싫어서가 아닙니다. 당장 눈앞에 편리한 무료 베이비시터를 잃기 싫어서였죠. 아침에 나가면서 아이를 저에게 던져놓고 저녁에 와서야 받아가는 그 생활에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맺었던 약속이 몇 달간의 지원이었지 종신계약이 아니었다는 사실은 까맣게 잊은 차의 말입니다. 그 며칠 동안 민준이는 중간에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진짜 가셔야 돼요. 한 2주만 미루면 안 될까요? 베이비시터 아직 못 구해서요. 피곤함과 난처함이 뒤섞인 아들의 눈을 보며 마음이 흔들리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래도 내 아들이고 내 피부티니까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준아, 이거 갑자기 결정한 거 아니야. 비행기 호텔 교통 패스 다 예약했고 일정 다 짰어. 그리고 내가 갑자기 떠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진작에 준비했어야 할 일이야. 아들은 숟가락만 만지작거리며 아무 말 없더니 한참 뒤에 운걸거렸습니다. 엄마 예전엔 이렇게 독하지 않으셨는데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예전엔 안 독했지. 근데 안 독하게 구니까 그게 당연한 건 줄 알더라. 저녁 식사 후 설거지는 제 몫이었고 두 사람은 도윤이를 씻긴다며 들어가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실은 텅 빈 식당처럼 고요했고 남은 국 냄새와 그릇 부딪히는 소리만 감돌았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옷장 위에서 빨간색 기내용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재작년 부산 여행 때 샀다가 한 번도 못 쓴 가방이었습니다. 이번엔 옷이 아니라 자유라는 느낌을 가득 채우고 싶었습니다. 짐을 하나하나 챙기며 옷을 개킬 때 마음은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화나거나 슬프다기보다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엔 나를 위해 살자. 동시에 저는 도윤이를 데리고 공원에 산책하러 나갔을 때 동네 부동산 김 소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소장님, 혹시 근처에 괜찮은 월세 나온 거 있어요? 보증금이랑 월세는 이 정도 생각하고 위치는 애들 회사 근처였으면 좋겠는데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복수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그들만의 가정을 꾸릴 공간을 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저를 가둬두고 현상을 유지하려는 그 집이 아니라 진짜 책임을 져야 할 그들만의 공간 말입니다. 드디어 일본으로 떠나는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긴장해서가 아니라 설렘 때문에 눈이 절로 떠졌습니다. 눈을 감으면 교토거리의 붉은 단풍, 청수사 돌계단 나라 공원의 사슴들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공항의 긴 줄마저도 재미있게 느껴질 것 같았습니다. 따뜻한 물로 씻고 머리를 말리며 소풍 가는 아이처럼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여권 카드 엔화 JR 패스 호텔 바우처. 서류 봉투에 넣어 캐리어 안쪽에 잘 챙겨뒀는지 확인했습니다. 혼자 모든 걸 해결하는 게 익숙해서 교토와 오사카 지하철 노선도까지 직접 출력해 형광펜으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아침 유학 시 30분에 나가서
공항철도를 탈 생각이었습니다. 전날 밤 민준이에게 말해뒀죠. 나 내일 아침 9시 반에 나간다. 너희 자고 있으면 조용히 나갈게. 그런데 거실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TV 소리도 물소리도 인기척도 없었습니다. 보통 7시면 출근 준비로 바쁠 텐데 일찍 나갔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시 30분이 다 되어 캐리어를 끌고 외투를 걸치고 마스크를 쓴 채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손잡이를 잡고 돌리는데 문이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라. 반대 방향으로 돌렸나 싶어 다시 해봐도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 나쁜 예감이 들었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쪼그려 앉아 도어록을 확인했습니다. 앞불사 디지털 도어록 외에 열쇠로 잠그는 위쪽 보조키가 밖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급히 신발장 서랍을 뒤져보았지만 예비 열쇠가 없었습니다. 머리가 쭈뼛 섰습니다. 거실 탁자 위를 보니 평소 열쇠를 두던 트레이도 싹 비워져 있었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계획적인 감금이었습니다. 다시 거실로 들어오니 식탁 위에 접힌 쪽지 하나가 보였습니다. 며느리의 익숙한 글씨체였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여행 많이 기대하신 거 알지만 도윤이는 정말 어머님 없으면 안 돼요. 저희가 지금 당장 베이비시터를 못 구했고 휴가도 못 내요. 정말 방법이 없었어요. 저희가 다 해결하고 나면 더 좋은 곳으로 꼭 여행 보내드릴게요. 오늘은 집에서 푹 쉬세요. 손끝이 저려왔습니다. 쪽지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지금 당장 못 구했다. 정말 방법이 없었다. 더 좋은 곳으로 보내주겠다. 모든 문장이 겉으로는 챙겨주는 척하지만 실상은 자기 방어와 변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가장 쉬운 방법을 택한 겁니다. 저를 가두는 방법 말이죠. 현관 앞에 멍하니 서 있는데 안방에서 도윤이가 잠에서 깨 칭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아이까지 두고 갔구나. 제가 나가지 못하도록 손자를 인질로 남겨둔 겁니다. 저는 다시 거실 소파에 앉아 붉은색 캐리어를 바라보았습니다. 주인을 잃은 짐 가방처럼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화도 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음이 정말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삐지거나 냉전을 벌일 수는 있다고 생각했지만 설마 문을 잠그고 나갈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민준이를 어떻게 설득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민준이에게 말도 안 했을 수도 있겠죠. 혹은 민준이도 엄마가 알아서 하겠지 하며 묵인했을 수도 있고요. 누가 잠갔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그들이 이래도 된다고 생각했다는 점입니다. 벽에 걸린 시계의 분침은 계속 돌아가는데 저는 제 집에서 며느리에 의해 감금당해 있었습니다. 옆방에서는 손자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를 붙잡아두기 위한 완벽한 족쇄였죠. 일단 아이 방으로 가서 엉엉 우는 도윤이 기저귀를 갈아주고 우유를 먹였습니다. 제 품에서 다시 잠잠해진 손자를 보며 저도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아이를 안고 거실로 나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남긴 그 가증스러운 쪽지와 밖에서 잠긴 현관문을 꼼꼼하게 사진 찍었습니다. 마음속의 차가움이 분노를 넘어선 어떤 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막으려 한 게 아닙니다. 저를 굴복시키려 한 겁니다. 문을 잠근 게 아니라 지난 2년간의 무료 보모 역할에
저를 다시 가두려 한 겁니다. 잠시 앉아 생각했습니다. 어제 부동산 김 소장님이 보낸 문자가 떠올랐습니다. 내일 오후에 집 보러 오실 수 있으세요? 그 문자에 답을 했어야 했습니다. 시계를 보고 문을 보고 다시 캐리어를 보았습니다. 이번 여행은 못 가겠구나. 하지만 어떤 여행은 여권이 필요 없고 어떤 출발은 비행기 티켓이 필요 없는 법입니다. 부엌으로 가서 차를 한 잔 끓였습니다. 따뜻한 찻잔을 쥐고 차분히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상처받을 때가 아니라 정신을 차릴 때였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길 기대한다면 그건 제가 어리석은 탓일 겁니다. 휴대폰을 꺼내 하나씩 일을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전화는 여행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오사카행 비행기 예약한 박영숙입니다. 네, JR 802편이요. 사정이 생겨서 못 가게 됐는데 취소 수수료가 어떻게 되나요? 직원이 위로하며 부분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시네라고 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처리해 주세요. 나중에 다른 일정으로 다시 예약할게요. 전화를 끊고 잠시 멍하니 있었습니다. 실망감이 아니라 묘한 차분함이 느껴졌습니다. 물 위에 떠있던 감정의 찌꺼기들이 가라앉는 느낌이었죠. 이제 다음 단계입니다. 두 번째 전화, LC22를 눌렀습니다. 네, 경찰입니다. 신고 좀 하려고요. 목소리는 물기 하나 없이 건조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제가 가족에 의해 집에 감금되었습니다. 문이 밖에서 잠겨 있고 열쇠도 다 가져갔어요. 집 안에 2살짜리 아기도 있고요. 경찰관의 목소리가 긴급해졌습니다. 주소가 어떻게 되시죠? 현재 안전하십니까? 폭력이나 위협이 있었나요? 지금은 안전합니다. 다만 경찰관님과 열쇠공이 와서 문 좀 열어주셨으면 해요. 밖에서 잠겨서 제가 못 엽니다. 30분도 안 돼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입니다. 저는 안에서 대답했습니다. 문이 밖에서 잠겨서 못 열어요. 열쇠공이 투덜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요즘 세상에 누가 사람을 가둬 이것 참. 잠시 후 요란한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젊은 경찰관 2명이 집 안으로 들어와 현장을 살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놓인 캐리어 식탁 위에 쪽지, 그리고 제 품에 안긴 손자. 경찰관이 쪽지를 읽어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르신, 이건 명백한 감금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며느님이나 아드님을 소환해서 조사할까요? 고소하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화가 안 난 건 아니지만 고소한다고 해서 관계가 해결될 리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벌금 좀 내고 끝나겠죠. 제가 원하는 건 벌이 아니라 완벽한 분리였습니다. 아니요, 됐습니다. 오늘 경찰을 부른 건 제가 이 집에서 무사히 나가기 위해서였어요. 열쇠공이 새도어록 설치를 마쳤습니다. 어머님, 이거 열쇠 3개예요? 이제 직접 관리하세요. 딴 사람은 못 엽니다. 그 열쇠를 받아 쥐는데 철그럭거리는 소리가 그렇게 경쾌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관들이 돌아가고 문을 닫았습니다. 손에 쥐어진 새 열쇠 3개. 이건 단순한 열쇠가 아니라 저를 과거의 역할에서 해방시켜줄 열쇠였습니다. 세 번째 전화, 부동산 김 소장님에게 걸었습니다. 소장님, 저 박영숙입니다. 어제 말씀하신 판교, 그 아파트, 아직 있나요? 김 소장님이 반색하며 말했습니다. 어머, 영숙님. 내 집주인이 오늘 월세 좀 깎아준다고 했어요.
잡아둘까요? 네, 오늘 오후에 바로 계약하고 싶어요. 입주 청소는 되어 있나요? 네, 공실이라 바로 들어가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저녁에 제 아들 부부가 가서 계약서 쓸 겁니다. 저는 안 가고요. 전화를 끊고 바로 포장 이사 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긴급 이사 좀 부탁하려고요. 서초동 아파트인데 방 2개에 있는 집만 싹 빼서 판교로 보낼 겁니다. 오늘 오후 5시 전까지 끝내주세요. 비용은 더 드릴 테니 최대한 빨리요. 업체 사장님이 당황했지만 제 단호한 목소리에 알겠다고 했습니다. 오후 3시까지 팀을 보내주기로 했죠. 이제 집 안을 정리할 시간이었습니다. 아들 방에 옷장 며느리에, 화장대 노트북 손자에, 침대 장난감 책 젖병 옷까지 제 것이 아닌 모든 물건에 포스트잇을 붙였습니다. 주방에 있는 그들 몫의 냄비 그릇, 젖병 소독기까지 전부 분류했습니다. 집은 이사 준비로 어수선해졌지만 제 마음은 어느 때보다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3시 정각 이사 트럭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작업 반장님께 지시했습니다. 이 스티커 붙은 것들만 싹 다 싸서 실어주세요. 안방이랑 제 물건은 건드리지 마시고요. 작업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군사작전 같았죠. 4시 반쯤 되자 짐은 모두 트럭 2대에 실렸습니다. 저는 기사님께 판교 아파트 주소를 적어드리고 웃돈이 든 봉투를 건넸습니다. 목적지 가서 기다려주세요. 제가 곧 연락드릴게요. 태형 빈 작은 방 2개를 둘러보고 마지막으로 현관문 잠금 장치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카카오톡을 열었습니다. 아들 프로필을 눌렀습니다. 민준아, 오늘 퇴근하고 바로 판교 5호 아파트로 와라. 지은이랑 같이 와야 해. 중요한 일이다.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사라는 말도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저는 읽고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이면 알게 될 테니까요. 소파에 앉아 차를 한 잔 마시며 텅 빈 거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야 이 집이 제게 말을 거는 것 같았습니다. 주인님? 이제야 혼자 오셨네요. 오후 5시 30분 전은 잠든 손자 도윤이를 안고 택시를 불렀습니다. 목적지는 판교의 그 새 아파트. 저녁 7시가 다 되어 도착하니 이사 트럭이 먼저 와 대기 중이었습니다. 짐을 내려놓고 있었죠. 소파 옷장 아이 장난감 박스, 보도블록 위에 쌓여있는 그 짐들은 처량해 보였습니다. 잠시 후 익숙한 흰색 승용차가 도착했습니다. 민준이가 차에서 내리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조수석에서 내린 지은이의 얼굴은 흑빛이었습니다. 그들은 보도블록 위에 쌓인 자신들의 살림살이를 보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 이게 다 뭐예요? 이삿짐 센터는 왜? 저는 그들이 더 묻기 전에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다 너희 짐이다. 오늘 오후에 내가 사람 불러서 싹 다 싸왔다. 지은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님,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저희가 언제 이사 간다고 했어요? 왜 마음대로 이러세요? 기가 막혀서 허수음이 나왔습니다. 마음대로 그래. 나도 너희가 내 집에 1년만 살겠다고 하고 2년 넘게 눌러 앉을 줄 몰랐다. 그리고 저는 잠시 멈췄다가 그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내가 여행 간다고 했을 때 너희가 어떻게 했지? 날 집에 가두고 애를 인질로 삼아놓고 출근했지. 만약 내가 오늘 경찰 안 부르고 열쇠공 안 불렀으면 너희 언제 문 열어줄 생각이었니? 제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그들의 폐부를 찔렀습니다.
지은이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고 민준이는 고개를 숙인 채 눈을 피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꼬깃꼬깃 접어둔 부동산 계약서 초안과 며느리가 남겼던 그 쪽지 사진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지은아, 네가 이 쪽지에 도윤이를 위해서라고 썼지. 나도 지금 너희를 위해서 이러는 거다. 그리고 아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2년 전 너희 받아줄 때 내가 그랬지. 아이 낳으면 나간다고. 약속 안 지킨 건 너희야. 내 호의를 권리인 줄 알고 급기야 날 가두기까지 해. 나 박영숙 너희 인생의 부속품 아니다. 공짜 베이비시터도 아니고. 저는 그들에게 마지막 통보를 날렸습니다. 이 집 내가 오늘 봐둔 곳이다. 위치 좋고 깨끗해. 계약은 너희가 해라. 하든 말든 그건 너희 자유야. 하지만 오늘 밤 내 집에 너희가 돌아올 자리는 없다. 도어록 비밀번호랑 열쇠 싹 다 바꿨으니까. 할 말은 다 했습니다. 짐더미 속에 멍하니 서 있는 두 사람을 뒤로 하고 저는 도윤이의 볼을 한번 쓰다듬은 뒤 돌아섰습니다. 월세는 너희가 알아서 해라. 밥을 해 먹든 시켜 먹든 애를 어떻게 키우든 이제 너희가 알아서 해. 오늘 이 저녁 7시부터 너희 인생은 너희가 책임지는 거다. 저는 택시를 타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차창 밖으로 한강의 야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복수의 쾌감아니요, 그런 건 없었습니다.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그저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묵직한 해방감과 평온함뿐이었습니다. 서초동 집으로 돌아와 텅 빈 방 2개를 보니 그렇게 속이 시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욕조에 따뜻한 물을 받고 좋아하는 라벤더 오일을 떨어뜨렸습니다. 와인 한 잔을 따르고 턴테이블에 옛날 LP판을 올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지난 2년 중 가장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알람 없이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서울의 아침 소리. 마을버스 지나가는 소리, 아이들 등교하는 소리. 베란다로 나가 차를 한 잔 마시며 탁자 위에 놓인 일본 여행 가이드북을 집어들었습니다. 어제 못 간 그 여행 포기할 생각 없었습니다. 남 때문에 내 계획을 망칠 순 없죠. 그리고 이번엔 더 확실하게 그들의 삶에서 빠져줘야 했습니다. 다시 여행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어제 취소한 박영숙인데요. 다시 예약하려고요. 이번엔 좀 길게 갑니다. 일본 갔다가 한국 들어와서도 좀 돌아다닐 거라 한 반년쯤 걸릴 것 같아요. 항공권과 숙소를 다시 예약하고 경비실에 들러 초혜 씨, 아저씨에게 화초물 주기를 부탁했습니다. 넉넉한 수고비와 함께요. 아저씨, 혹시 제 아들 내외가 찾아오면 전해주세요. 엄마가 시와 낭만을 찾아서 떠났으니 찾지 말라고요. 그렇게 저는 다시 캐리어를 끌고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에 타기 전 민준이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습니다. 비난도 훈계도 없는 담백한 문자였습니다. 민준아, 엄마 6개월 정도 여행 다녀올 거다. 연락하지 마라. 이제 너희 문제는 너희끼리 해결해라. 잘 지내라. 전송 버튼을 누르고 그들의 번호를 차단 목록에 넣은 뒤 비행기 모드로 바꿨습니다. 이제 태평양 상공 위에서 그들의 울음소리도 원망도 저에게 닿을 수 없을 겁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창밖의 파란 하늘을 보며 저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박영숙 돌아온 걸 환영해. 내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야. 저는 교토에서 나라로 다시 오사카로 이동하며 느긋하게 즐겼습니다. 도톤보리에서 뜨끈한 라멘을 먹고
밤에는 료칸 다다미 방에 앉아 붙이지 않을 엽서를 썼습니다. 일본 여행이 끝난 후에는 바로 집으로 가지 않고 한국의 곳곳을 돌았습니다. 속초 설악산 밑에서 산채 비빔밥을 먹고 경주 황리당리를 걷고 전주 한옥마을에서 며칠을 묵었습니다. 그동안 민준이에게서 숱한 문자 메시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차단은 했지만 메시지함에 들어가면 볼 수는 있었지요. 처음 한 달은 원망과 호소였습니다. 엄마 어디세요? 도윤이 열나요. 지은이랑 대판 싸웠어요. 베이비시터 구했는데 너무 비싸요. 엄마는 어떻게 혼자 다 하셨어요? 저는 그저 읽고 답하지 않았습니다. 일십배 미학이랄까요. 2달째부터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엄마 오늘 처음으로 혼자 도윤이 데리고 병원 다녀왔어요. 진짜 힘들더라고요. 엄마가 이렇게 키우셨군요. 지은이가 회사 그만두고 싶다고 했는데 제가 말렸어요. 같이 버텨보자고 했어요. 마지막 2달 메시지는 반성과 공유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엄마 저 승진했어요. 보너스 받아서 지은이 가방 하나 사줬어요. 걔가 좋아하는 거 보니까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엄마 오늘 대청소하다가 엄마가 예전에 써놓으신 가계부 봤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희 판교 집에서 나와서 좀 작은 전세로 옮기기로 했어요. 저희 힘으로 산 진짜 우리 집이요.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편하네요. 엄마 건강히 다녀오세요. 전주 한옥마을의 툇마루에 앉아 마지막 문자를 보는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의 매정한 가출이 드디어 결실을 맺은 겁니다. 6개월 후 구릿빛으로 건강하게 그을린 얼굴로 서울에 돌아왔습니다. 가장 먼저 아들 부부가 이사했다는 그 동네 카페로 갔습니다. 집에는 올라가지 않았어요. 해에 질 무렵 아들 가족이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민준이는 한 손에 서류 가방, 지은이는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고 가운데에는 노란 유치원 모자를 쓴 도윤이가 씩씩하게 걷고 있었습니다. 조금 야위어 보였지만 얼굴에는 예전의 그 짜증과 무기력함이 없었습니다. 서로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이 생활 전선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평범하고 건강한 부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다 컸구나 싶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들 내외였습니다. 제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나 봅니다. 현관에 선 그들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반가움, 죄송함, 그리고 약간의 어려워하는 존경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며느리 지은이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어머님 희생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민준이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감사해요. 엄마 아니었으면 우린 평생 철부지로 살았을 거예요. 저는 괜찮다는 말 대신 짐 가방에서 일본 여행 팜플렛 2개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렸습니다. 내년 봄에 교토 벚꽃이 기가 막히다더라. 그때는 우리 같이 가자. 단 각자 경비로. 2 사람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가족으로서 가장 건강하고 편안한 거리를 찾았습니다. 서로 사랑하되 각자의 삶을 존중하는 거리 말입니다. 제가 바꿨던 그 현관문 열쇠가 결국 우리 모두에게 성장과 자유라는 새로운 문을 열어준 셈입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임 아나운서입니다. 이번 사연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역시 박영숙님의 마지막 한 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의 희생을 권리로 착각하고 심지어 감금까지 하며 선을 넘었을 때
그녀는 말로 싸우는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단호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자식들을 독립시킨 거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경계 어디까지가 사랑이고 어디서부터가 집착 혹은 착취일까요? 영숙님의 6개월간의 침묵과 가출. 여러분은 너무 냉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꼭 필요한 충격요법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혹시 경계가 모호해서 생기는 갈등은 없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경계 설정이 필요한 친구나 가족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